네, 오늘의 미스테리 미스테리. 특집 오늘은요. 약간 실제로 있었던 심리 지배 실험, 심리 조작 실험 같은 거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사람들 모아놓고 막 아니면 본인들도 모르게 막 그런 거죠. 그런 거 있죠. 익스페리먼트. 근데 이제 제가 미스테리로 생각한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의 심리가 다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우리 뭐 뇌의 신비, 마음의 신비 이런 것들이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일어나는 원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다 인풋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게 이제 충격적으로 밝혀진 것뿐이지 실제로 왜 이렇게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그 메커니즘은 정확히 그쵸 모른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의 멘탈이 굉장히 쉽게 부서지더라. 그 그렇죠. 얘기가 오늘 이제 포인트고요. 참고한 책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면 이 책이 또 재밌습니다. 재밌는 이유가 좀 있는데 봉인된 과학실험 부제로 인간과 국가가 저지른 광기의 과학실험 33가지. 부제가 너무 와닿는다. 이 표제만 봐도 딱 그냥 이 표지가 딱 되게 쉽게 얘기하면 상스럽죠. 상스럽고 약간 하고 있는 게 되게 속물적이고 서프라이즈를 캡처한 것 같은 약간 요런 느낌인데 표지에서 벌써 아니 살아 막 그쵸. 이런 또 미스테리에서 믿음 가는 두 번째 요소. 출처가 불분명한데 그럼 이거를 누가 이제 만들었냐면 일본의 알 수 없는 단체에서 만들었는데 일본은 그런 거 이렇게 정리하는 거 천재적이에요. 아주 신빙성가죠. 근데 이 단체 이름이 더 신빙성이 갑니다. 과학의 수수께끼 검증위원회 라는 알 수 없는 이런 위원회에서 이 책을 지었고 일본 사람들 참 이 책을 옮긴 사람도 또 신뢰가 가요. 어떤 사람이냐? 전문가가 전혀 아니고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은 일본에 거주해서 일본 문화나 일본어에 능통하신 분이 이거 재밌는데 한번 번역을 해볼까?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하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전문성이나 출처가 불분명한 그래서 미스테리에 굉장히 많은 요소를 다 총망라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판사는 일본 미스테리나 좀 강한 책들을 아주 전통적 오래전부터 한스미디어 출판 굉장히 유명한 책이고요. 출판사입니다. 네, 봉인된 과학실험이라는 책입니다. 취향 딱 맞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타이틀을 약간 공포의 심리실험이라고 잡아봤는데요. 이 봉인된 과학실험 중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실험들이 많이 소개해 있는데 저는 그중에서 1장 심리실험 파트만 몇 가지 뽑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본인의 큰 관심사 중에 하나. 그렇죠. 심리.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심리 실험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이 책이 주된 출처이지만 중간에 이제 뭐 나무위키라든지 일부 인터넷 자료를 가져왔는데 사이트는 이제 잠시 후에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 첫 번째 공포 심리 실험 무엇이냐? 딱 듣는 순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슈탈트 붕괴. 굉장히 익숙하지만 그죠? 정확히 말할 수 은어로 없는.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그게 뭐지 그게? 게슈탈트 붕괴 들어보시기 많이 알 것 들어봤죠. 같지만 설명하라고 하면 못하는. 맞아요. 그래서 원래 이게 그 게슈탈트 심리학이라는 이제 심리학 용어에서 빌려온 건데 막상 용어 확립은 일본에서 한 거래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은어이자 신조어 같은 건데 이제 언어 자체는 게슈탈트가 독일어여가지고 우리말로 하면 형태 또는 구조라는 뜻인데 이 형태 심리학에서 쓰이는 이 게슈탈트는 우리가 인식을 할 때 어떤 형태적으로 인식이 들어오는 그때 쓰이는 이제 게슈탈트입니다. 근데 이게 일본에서 신조어로 만들어질 때에는 같은 글자를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같은 것을 반복해서 듣는 사이에 그 형태를 알 수 없게 되면서 정신 상태가 약간 무너지는 이러한 상태를 게슈탈트 붕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단순한 알파벳보다 한자가 게슈탈트 붕괴가 잘 일어난다 해가지고 이 그 나자 같은 거를 이렇게 오래 보고 있으면 약간 집중력이 막 떨어지는 나자를 한 수백 개 이렇게 쳐져 있는 거를 글씨 같지 않고 막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뭔가 뭐 헛것이 보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뭐지 싶은 그러니까 형태가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게 모호해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게슈탈트 붕괴 현상은요 이상한 현상은 아니고요. 어떤 특정 단어가 여러 번 쓰이거나 이럴 때 이제 경험할 수 있고 잠시 찾아오는 거는 되게 일상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꼭 이런 활자로 유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가끔 이런 적 있지 않아요? 걷다가 순간 어느 때 내가 걸을 때 좀 약간 어색한 위화감이 있는다든지 숨 쉬는데 약간 숨 쉬는 법을 순간 잊어버린 느낌이 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나의 신체 동작이 뭔가 어색하다. 금시초문인데 나는.
저는 있는데. 요즘에 좀 무릎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건 그냥 무릎이 안 좋은 거고. 그건 건강에 이런 거 문제고. 아니고요. 그건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있잖아요. 걸을 때 뭔가 이제 팔과 다리를 의식하면서 하면 뭔가 의식하면서부터 이상해. 팔다리 같이. 의식하면 원래 좀 이상해져요. 의식하는 순간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건 왜 좀 그런 거 어색한 거 있었잖아요. 아닌가? 그쵸, 어색함을 느끼는. 범죄에서 자신의 이제 걸음 스타일이 자신의 지문처럼 활용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럼 내 걸음 막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거 의식하면서 걸으면 또 막 걷는 게 이상해. 더 어색해지죠. 근데 실제 사람들 저는 이제 멀리서 걸어오는 모습 보면 얼굴이 아니어도 누군데라고 우리 잘- 지난번에 잘 알면 그럴 수 있죠. 쇼세님을 오해한 것처럼 이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뒷모습이 똑같았어. 오해라기보다는 예. 익숙한 것을 과하게 의식했을 때 의식했을 때 이상해진다. 어색함이 뭔가, 위화감이 위화감 느껴지는 든다. 거예요. 그럼 이런 적은 없으세요? 저 이런 적 있는데 뭐를 되게 오래 관찰해요. 예를 들면 벽에 얼룩을 오래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구름 아니면 늘 우리 집에 있었던 카펫을 갑자기 막 관찰을 해본다든지 이러면 익숙했는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이게 이런 모양이었나?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을 이제 일시적인 있을 수 게슈탈트 있죠. 붕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러니까 평범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집합의 전체상이 갑자기 전체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부분의 요소가 눈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기이하게 느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고요. 통으로 이해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어느 부분이 보이면 이상하다. 이게 약간 그 신경외과적으로는 실인 현상, 즉 인식을 못한 우리 그 사람 인식 못하는 병 있잖아요. 안면 인식. 안면 인식. 입장이 네, 있죠. 약간 그런 것도 이거의 이제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내 감각기관에는 이상이 없는데 대상을 일시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 실인 현상도요. 그 메커니즘 자체는 명확하게 분석되진 않았다고 해요. 이 비슷한 용어가 자매뷰라는 게 있다 그래요. 뭐라고? 데자뷰의 반대말입니다. 즉 기시감의 반대인 미시감. 늘 경험하는 것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것처럼 낯설게 느껴져요. 느껴지는. 네네네. 이런 자매뷰도 여전히 수수께끼의 현상이라고 합니다. 뭔지 알 것 같기도 하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이 심리 실험은요. 위험한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이 게스탈트 붕괴를 실험을 통해서 유도했던 실제 붕괴 실험인데 사실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가장 신빙성이 없는 실험 사례인데 약간 출처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서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러한 괴담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거울을 계속 들여다봤는데 며칠 만에 뭐 미쳤다. 뭐 이런 그 괴담이 있다. 그러니까 거울을 계속 들여다보고 있으면 뭔가 이제 환상이나 뭘 보게 된다. 뭐 이게 이제 사실은 게슈탈트 현상이랑 되게 관련이 있다고 그럴 수 합니다. 있겠네요. 근데 실제로 독일 나치가 이거를 했다는 썰이 있어요. 이제 유태인 포로들을 거울 앞에 세우고 나서 거울 속 자신에게 너는 누구냐? 네가 정말 나냐? 라는 질문을 마음속으로 계속 질문하게 했고 실제로 말로도 하게 했고 이런 실험을 반복하게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10일 정도가 지나지자 판단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다른 사물의 어떤 분별력도 떨어지고 이걸 3개월을 시키니까 진짜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게 되는 자아 붕괴가 일어났다라는 썰이 전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근거가 있는 게 실제로 이런 비슷한 걸 게스탈트 붕괴 현상을 자기개발 세미나나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겠네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주문 같은 거 이런 거를 반복적으로 외계하는 거지. 따라해봐 하면서 너 집에 가서 이거 한 30분씩 해. 그러면 너한테 이제 도움이 돼. 또는 이제 뭐 자기개발 세미나에서 똑같은 인사나 표어를 계속 반복해서 외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정신이야. 그래서 외쳐 말을 계속 외치게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반복함으로써 어떤 상태에 벌어지냐면 나는 단지 듣고 말할 뿐. 이것만 반복하는, 즉 판단에 그 스스로 누락시켜서 사고의 정지를 유발한다고 해요.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이걸 계속 시키잖아요. 사고 정지 상태가 왔을 때, 게스탈트 붕괴가 일시적으로 왔을 때 세뇌가 쉬워진대요. 이때 어떤 교리라든지 이런 게 옳아라는 사상을 주입하면 이게 그대로 비판 없이 이게 세뇌가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돌라라 그런 거네요. 맞아. 낭군님 뭐 이러면서 뭐. 그래서 실제 이용한 사이비 종교 사례가 옴질리교. 옴질교. 옴질리교가 거기 진짜 똑똑한 사람들 엄청 많이 맞아요. 가가지고. 이 방법으로 초기에 고학력 엘리트들을 신도로 만드는데 활용했다 그래요. 아무리 지성이 높고 배운 게 많아도 이게 인간의 정신의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작용을 거치면 게슈탈트 붕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 첫 번째가 게슈탈트 붕괴 실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험 사례는요. 조금 더 무섭습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실험인데요. 믿음 실험과 노시보 효과라는 용어를 같이 엮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저도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었고 여러분도 이 실험을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상당히 구체적인데 의외로 진위 여부는 명확하진 않다고요. 근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유럽에서 부어메드라는 사형수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형수를 상대로 한 실험인데요. 보통 이 당시에 그 의학적인 그 설이 몸무게에서 한 10%에 해당하는 피가 없으면 죽음에 이른다 뭐 이런 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걸 증명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해봤다고 해요. 사람을 대상으로 피를. 그러게 10% 뽑으면 죽을 수 있겠다. 죽는다라고 하는데 그걸 실험했다고. 근데 여기에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일단 들어보세요. 의사팀은 부어메드의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서 눕힌 들어본 기억 있으세요? 그다음에 발가락 부분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양동이로 받아요. 그리고 부어메드는 손과 발이 묶인 상태에서 툭툭툭 그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1시간 간격으로 지금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알려줍니다. 부어메드에게. 귀에다가 대고. 근데 아실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부어메드가 사망했어요. 실제로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의 반전은 부어메드에게 들려준 소리는 그치. 물방울 떨어지는 실제로 피 안 소리였다는. 뽑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아예 상처도 안 난 거예요? 일단 피를 한 방울도 뽑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냥 긋는 신용만 했던지 뭔가 칼이 아닌 다른 도구로 이렇게 그래도 뭐 아픈 그건 있었겠지.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착각을 일으킨 거죠. 착각을 눈을 일으키게 가렸으니까 만들고. 눈을 가렸으니까 근데 눈을 가리고 내 발가락을 뭔가 자극을 주고 똑똑똑 떨어진 소리를 들려주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약간 전해지는 시기와 장소가 조금 달라서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예요. 말기 간암 선고를 받은 쌤이라는 환자가 있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습니다. 당신 어차피 시한부 몇 개월밖에 못 산다. 이 날벼락 같은 선고에 절망에 빠진 쌤은 하루가 다르게 의욕과 체력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사실 3개월 선고 예를 들면 받았으면 3개월은커녕 한 달 만에 죽은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오진이었나 혹시? 오진이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딴 사람 거 차트를 보거나 뭐 그런 거 그 아니야? 정도는 아니었는데 종양이 실제 크기가 작았고 죽고 나서 보니까 전이도 안 됐던 거예요. 죽을 상태가 아니었네. 부검 결과 초기였던 거야. 그래서 의사가 오진이죠. 말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왜 죽었냐는 거야. 심리적인 걸로 죽었다는 거야.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잖아요. 그 헬기에서 낙하산 안 펴진다고 하고 뚝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헬기는 뜨지도 않았고. 그 무한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한도전에 근데 그런 걸로 실제 죽은 근데 사례가 실제 있대. 이제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 이 현상을 인간에게 심리 상상력 현상을 때문인가? 노시보 효과라고 한대요. 노시보. 플라시보의 뭔가 반대말인가? 어원은 다를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해롭지 않은 건데 실제로는 해롭다고 믿음을 가져서 그 믿음 때문에 병에 걸리거나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정도의 영향을 받는 심리 현상을 노시보 효과라고 플라시보는 반대 반대겠네.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거 의학적으로 이게 말이 돼라고 생각하시는데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완벽하게 해석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완화시키려고 나오는 물질들 있잖아요. 호르몬들 있잖아요. 근데 너무 강한 슬픔이나 절망을 느끼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아드레날린 같은 흥분 물질을 방출시키고 반대로 너무 흥분이 되면 다운시키려고 부교감신경을 그쵸. 활성화시켜서 진정하게 만드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을 방출시킨다고 해요. 그런데 뇌가 만성적으로 정신적인 동요를 느낄 경우, 즉 이게 짧게 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지나가야 하는데 이 두 물질들이 어느 한쪽이든 너무 장기간에 방출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죽음 선고 받아도 그렇잖아요. 내일 일어난다고 해서 이 죽음이 극복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거야. 극도의 이런 스트레스 상태가 계속 유지될 때, 그럴 때 이 물질들이 과다 방출돼서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현재 그나마 기능 정지 같은 거네. 그쵸, 의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확산해 보면요. 일본에서, 왜냐하면 일본은 여러 가지 진짜 희한한 믿음이나 종교가 되게 많잖아요. 일본의 노시보 효과를 이용한 것 같은 저주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저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래요. 축시에 참배라는 건데 축시의 세 번째 시각, 즉 새벽 2시에서 2시 반의 그 30분 그 타임에 신사를 찾아가서
원한의 대상인 사람의 머리카락이 들어있고 그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적은 인형을 나무에 박으면 신사에 있는 나무에 박으면 이거 딱. 저주를 걸 수 있다. 네. 라는 게 이 축시의 참배 우리 내용이에요. 방법이네 방법. 근데 이게 왜 노시볼과랑 관련이 있냐면 옛날에 이 신사라는 곳이 일본에서 촌락 공동체의 일종의 사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 박혀 있는 거 보면 다들 가서 구경을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박혔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하니까 누가 했는지 그 모르지만 사람의 귀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범인은 몰라도 모르는데 누가 널 저주했더라. 나무에 네 이름이 박혀 있더라. 그래서 나무를 뽑아버려야지. 예. 그러면 하루 이틀 피가 마르는 거야. 왜냐면 저주가 걸렸으니까 언젠가는 죽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부터 되는 해서 누가 했을까부터 뭐 그래서 그 온갖 공포감 때문에 걱정이. 건강 악화를 겪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추정할 수 충분히 있다. 추정할 수 여기서 있는. 이 CCTV의 중요성을 또 깨닫게 그러니까. 되니까. 근데 여기에 약간 저는 이건 좀 약간 수용할 수 없기는 수용할 수 한데 없는. 기적 중에서 성은 현상 있잖아요. 성흔 현상. 아. 십자가 못 박힌 자국이 네네네. 나타나거나 피 흘리거나 뭐 이런. 이걸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 중에서 믿음이 과해서 내가 상처가 생길 거라고 믿으면 어떤 두드러기 같은 어떤 상처 실제 신체 변화가 일어나서 그게 성은 현상으로 발현된다라고 여기서 가능성으로 설명하는 건지 확신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기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이지 않나 전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의지가 강하다고 이 정도 수준까지 그 정도 의지. 피가 날 정도로 의지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스스로 상처를 만든다는 개념이죠. 맞아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신체 변화로 성은 현상을 만들 수 있다는 거야. 믿음으로. 몽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 성우니까. 아 이삿짐 몽개다가 같은 몽입니다. 제가 공감했던 부분은 요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 두 번째는 약간 그래도 뭐 신빙성 있는 그런 실제 실험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그럴 법한 것 같아요. 심리가 불안하면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수면 장애도 이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스트레스 심할 때 오는 수면 장애랑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충분히. 약간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어지럼증? 블랙아웃. 까지는 아니고. 까지는 아닌데 어지럼증 되게 심했을 때가 있거든요. 빈혈? 그 저도 빈혈인 현기증? 줄 알고 의학적으로 이제 의사한테 앉았다 물어보려고 일어날 때. 했는데 신체 저거는 이상은 아니고. 아닌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어지럼증이나 이렇게 갑자기 이게 핑 돌아서 이제 쓰러질 지경이 되는 것도 스트레스에서 올 수 있다고. 네.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그래. 그때 그냥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면 퇴사를 하니까 싹 나왔어요. 그래? 그 스트레스 회사는 환경에서 아니었지? 벗어나니까 네, 싹 났다는 거지. 자, 세 번째 실험입니다. 거짓 기억이 사실로 믿어지는 것. 이런 거 있죠. 실제로. 내가 영화나 거짓말하는 소설에 게 아니라 나오지 않습니까? 기억 조작 뭐 이런 거. 난 진짜 진실로 믿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 맞는 거야. 거예요. 있죠. 이런 거 어릴 있죠. 때 막 부모님이 그 얘기해 그런 줬는데 거 내 있어, 기억엔 있어. 없지만 음. 부모님이 계속 그 얘기해 주니까 내가 그랬나? 그리고 그 그걸 실험 믿는 거야. 정확하게 그 거의 실험이 영상까지 생겨. 이거 좀 재밌거든요. 좀 들어주세요. 로프터스의 거짓 기억 실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이 기억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에이 내가 겪은 거고 내 과거 머릿속에 다 있는데 아니라니까. 이건 진실이야. 기억은 진짜. 근데 여러분 약간 솔직히 추억은 좀 미화되는 것도 있잖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기억은 많이 다 미워하죠. 조작이 우리 그 유명한 그 소설 테드창 소설에도 그런 거 나온 것 테드창 같은데. 소설에 다 있잖아요, 그거. 과거에 그 이제 뭐 고대 사상가의 플라톤도 그 새 장 속의 새처럼 이제 과거의 그런 건 다 기억이 이제 보관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 프로이트도 기억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다 녹화되어 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재생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지. 다 이제 그대로 있다 이렇게 이제 믿었는데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슈한 그 심리학자가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 로프터스의 거짓 기억 실험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서 이 실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 로프터스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1990년대에 이런 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런 게 있었다고요.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는 아이들이 과거 기억을 잘 이제 진술을 못하고 이러니까 테라피스트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약간 이제 유도하는 것 같은 약간 과거 잘 못 떠올리고 이제 진술 잘 못하니까 이제 이런 이 테라피스트의 치료를 받아가지고 기억을 되찾은 아이들이 갑자기 부모의 학대 기억을 진술하기 시작한 거예요. 테라피스트 치료를 받고 나서
나 잊고 있었는데 기억이 떠올랐다. 이러면서 막 진술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부모를 이제 학대로 고발하는 사건이 줄줄이 이어지는데 이게 한두 사건이 아니라 거의 수십만 명에 다다르는 숫자로 말도 안 되게 갑자기 테라피스트를 이제 구속시켜야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 당시는 대부분 과거에 지나간 일이고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증거가 뚜렷하지 않고 아이들의 증언이 가장 유일한 증거였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이들의 증거가 굉장히 판결에 중요한 걸로 채택이 됐어요. 채택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모들이 유죄 판결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 조지 플랭클린이라는 사람이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고발을 당하게 되는데, 근데 이 조지 플랭클린은 조금 상황이 특수했던 게 20년도 전의 사건이 고발당한 거예요. 근데 20년도 전에 이 조지 플랭클린이 자기 딸의 친구, 이 딸의 친구를 강간 살해했다라고 딸이 진술을 한 거예요. 20년도 저 전에. 그게 기억이 났다. 이러면서. 근데 이것도 테라피스트의 치료 과정에서 얘가 기억이 났다라고 진술을 한 거예요. 잊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너무 딸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거만 가지고 20년 전의 일을 가지고 아무런 물적 증거 없이 이제 수감이 된 거예요. 감옥에 이제 지금 같으면 그렇게 못할 텐데.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속 상태에서 변호사에게 연락이 온 거야. 네가 이런 거 지금 연구한다고 기억이 날조될 수 있다라는 거를 연구한다며 심리학자 그래서 찾아온 거야 로프터스가. 내가 증거가 유일한데 좀 네가 좀 협력을 해달라. 좀 실험을 조금 설득할 수 있게 좀 해줄 수 없냐. 그래갖고 로프터스도 이런 사례들 너무 빈번하니까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테라피스트의 어떤 과정에서 분명 기억이 뭔가 변형이 되고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실험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주입된 거짓 기억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 대학생을 모집을 했다 그래요. 이때 이제 24명 정도가 이제 피험자로 모집이 됐는데 피험자가 어렸을 때 겪은 일들을 가족에게서 듣고 그걸 기록한 소책자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소책자 안에 실제로 가족이 증언하지 않은 쇼핑몰에서 미아가 된 적이 있다는 거짓 추억을 교묘하게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소책자를 쭉 읽으시면서 기억에 없는 자신의 과거가 아닌 내용은 말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거죠. 24명한테 다 똑같이 네네네네. 쇼핑몰에서 네네. 뭐 그러니까 있고 가족들의 다른 기억은 안 건드리고 음. 다른 진술은 그대로 쓰고 딱 요것만 딱 넣은 거예요. 거짓 추억만. 그랬더니 피험자의 한 몇 프로가 이걸 진실로 믿었을까요? 한 90%는 진실을 믿고. 90%요? 한 반은 돼. 반. 반 한 넘어. 60 가야지 60. 아 진짜? 4분의 1이요. 와, 4분의 1밖에 안 돼? 25%. 한 명. 정신 똑바로 박힌 애들이 많네. 근데 그 학생이 들려준 이야기가 더 충격에 빠뜨립니다. 너무 자세히 막 묘사했나? 그렇다기보다는 소책자에서는 한 줄 두 줄 정도의 짧은 줄거리예요. 그게 또 근데 가공했구나, 근데 또. 이 사건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볼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때 심경부터 그러니까 막 가본 적도 거지. 없는 쇼핑몰의 구조를 막 설명을 하고 그때 막 마음씨 좋은 어른을 마침 만나서 내가 도움을 얻었다. 그때 눈물을 닦아줬는데 타올의 감촉이 어땠다. 통로를 내가 뛰어가다 넘어졌다. 근데 소름 돋는 건 나중에 하긴 이런 일이 없어. 부모님한테 확인해 보면. 근데 본인은 믿는 거야. 실제로 있어. 그러니까 마을에 우물이 있었네. 우물이 없었나? 우물이 없었나? 이거 버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추가 실험을 한 번 더 했어요. 이제 스티브 포터 박사라는 분이 이제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박사셨는데 포터라면 믿을만하지. 뭐 아는 것처럼 맨날 이거는 조금 더 자극적인 예. 기억을 심습니다. 네가 어렸을 때 맹수에게 한번 물린 적 있지. 이걸 거야. 그러니까 뭐 맹견이 됐든 아니면 동물원에서 뭐 동물원에서 그렇게 됐든. 했든. 그랬는데 이 박사의 실험은 수치가 훨씬 높아요. 절반 이상이 그런 적이 있다라고 받아들였다. 왜 그렇지? 그럴듯했나? 아니 솔직히 모르겠어요. 동물한테 물리는 건 더 아니, 힘들지 근데 않나? 미아가 흔한 되는 일이 일이 아닌데. 나는 미아가 되는 일이 더 흔한 일이지. 더 흔한 일이라서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고 동물한테 물리는 건 진짜 흔치 않잖아.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피험자 모집 수가 막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약간 사람의 경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이게 좀 약간 주입이 잘 되는 사람과 주입이 덜 되는 사람의 그 차이는 좀 있을 편차는 거예요. 그럴 수는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있겠네. 가능하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실험이 너무 결과가 충격적이니까 이거를 이제 그 공론화하면서 이렇게 기억이 쉽게 날조될 수 있다니
그래서 요즘은 기억을 그대로 다 증거로 채택하지 그렇죠.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마이클 증거 잭슨 편 우선주의지. 할 때 그 아이가 아이, 분명히 아이. 추행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는데 나중에 추행당한 적이 있다고 증언을 바꾸는데 병원에 가서 금지약물 투약이나 기억을 흐릿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록들이 나왔었다는 실제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람들에게 대놓고 이제 보여준 거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가지고 설득이 가능해져서 이미 유죄가 내려진 사람들의 재심이 다 다시 열려요. 요즘에는 그래서 재심이- 증언만으로 유죄 잘 안 하죠. 그래서 희소식 아까 얘기했던 조지 프랭클린 20년 전에 그 억울하게 당했던 그 사람을 포함해서 70% 정도가 누명을 벗었다고요. 나머지는 뭔가 신빙성이 네. 있으니까 유죄를 그러니까 받았겠죠.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뭐 또 그 안에 섞여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게 요새 뭐 가스라이팅 막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막 유행어처럼. 근데 이게 누가 악의적으로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특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또는 약간 그 심신 취약의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거짓 기억을 삼으면 본인을 따르게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게 하는 마음 정도는 너무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을 할 때 처음에는 자기가 거짓말을 의도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도 막 믿는 것 같아. 그렇지. 그 그런 게 입장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그 거야. 네 번째 마지막 실험인데요. 저는 이게 사실 조금 제일 충격적이었어요. 자, 마지막 실험입니다. 격리 실험입니다. 격리시키는 거. 격리. 따로 떨어뜨리는 네. 거. 두 가지 동굴 격리 실험. 두 번째로 감각 차단 실험입니다. 좀 비슷해서 제가 묶어볼게요. 캄캄한데 막 감각 차단은 거. 저기 한번 들어보고. 플라톤의 되게 그 충격적인데. 동굴 뭐 그거잖아. 아니. 그거는 비유고요. 실제 정말? 실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에 우리는 실제로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맞아.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가. 맞아. 이거예요. 시계 같은 거 뭐 이런 거.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굴 격리 실험은요. 처음에는 되게 큰 막 그런 이런 충격적인 결과가 있을 줄 모르고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미국 뉴멕시코주 지하 150m 동굴에서 진행된 실험인데요. 1989년 1월 13일. 햇빛도 안 들고요. 외부 소리도 닿지 않는 지하 150m니까 그렇겠죠. 여기서 인간이 혼자 4개월 정도 생활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4개월 너무 길다. 얘기한 거죠. 모든 식사나 이런 거 다 제공을 하고요. 근데 이게 그 이탈리아 사회학자의 주도로 마우리치오 몬탈빈이라는 사회학자 주도로 했고 이게 누가 이제 지원을 했냐면 나사가 지원을 했어요. 우리 탐사할 때 우주 탐사할 때 그렇지. 이때 당시에 같이 공간에 있어야 이슈가 화성 탐사였는데 화성 탐사를 위한 우주 비행사 테스트 항목으로 넣자 이거를.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생활 경험을 하면 어떤 이제 반응을 보이는가 뭐 이런 테스트를 하기 전에 이제 임상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지원자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던 여성인 스테파니아 폴리니라는 당시 27세 여성이었습니다. 지원 동기는 되게 의욕적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디자이너 출신이니까 약간 좀 상조적인 분이니까 좀 내 한계를 좀 시험해보고 싶다. 뭐 이런 좀 그 지원 동기를 밝혔다고 합니다. 동굴의 기온은 딱 생활하기 편한 20도 정도였고요. 다만 햇빛이 전혀 닿지 않은 매우 어두운 환경이었다고 그게 합니다. 문제야. 폴리니는 나름의 어떤 기분 전환을 할 거리를 가져갔대요. 오락도구도 가져가고고요. 거기 그런 안에 게 허용이 된 거예요. 잘 안 보이더라도 혼자긴 뭔가 하지만 꾸미려고 꾸미는 도구도 막 가져갔대요. 가져갔는데 다만 금지된 것 시계가 금지됐어요. 그렇지. 시간 안 난대. 그래서 이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있었고 하루에 한 번씩 혈액과 소변을 채취해서 스스로 동굴 입구에 두도록 했습니다. 부정기적으로 뇌파나 운동기능 같은 기본적인 신체 검사를 해줬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신체적 변화. 먼저요. 체감하는 하루가 길어져요. 길어지지. 그러니까 졸음이 오는 시간이 점점 늦춰집니다. 이것도 신경 써요. 처음에는 26시간, 28시간 점점 늘어나요. 그리고 시간의 경과를 판단하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내가 한 14시간 잤는데 나 2시간밖에 안 잤어요. 이렇게 답변을 한다든지. 하루에 대한 감각이 길어지니까 식사의 간격도 길어집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줄고요. 나중엔 극단적으로 섭취량이 줄어서 월경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정신적 변화. 제일 심각한 게 사실 정신적 변화였는데요. 처음에는 머릿속의 생각이 금방 떠오르지 않으면서 정신이 모호해지고 방금 한 행동도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1시간 전에 한 행동인지 한 달 전에 한 행동인지도 헷갈리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가 시작됩니다.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더니 감정의 기복이 극심해져요. 그러더니 갑자기 막 동굴이 막 나를 막 위협하고 나를 반기지 않는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요. 꿈에서 엄청 막 환한 태양 꿈이나 밖에서 볼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를 꿈으로 꾸는 등 바깥 세계에 대한 갈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막상
4개월이 끝났을 때 2개월도 안 됐잖아. 2개월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하루를 2배로 인식하는 체내 인식이 길어진 상태로 발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입증이 되는데요.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24시간은 아침부터 해가 뜨는 낮 시간을 가지고 포함했을 때 일주기 리듬을 그 태양을 통해 느끼는 거래요. 근데 만약에 이 태양빛을 전혀 느끼지 못하면 인간의 생활 리듬은 36시간 깨어있고 12시간 잠을 자는 48시간 주기로 늘어난다고 해요. 이건 실제 나중에 실험 결과로 밝혀진 거고 이것도 폴리니가 직접 경험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요. 실험 마치고 나서 막 밝게 막 인터뷰를 했대요. 앞으로 나를 더 사랑할 것 같다. 나는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본래 생활로 돌아왔는데도 체내의 시계가 한동안 회복되지 않았대요. 그렇지. 그리고 집중력 저하도 계속됐고요. 그다음에 월경 중단도 8개월 넘게 계속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맥도 시달리는 등 신체적인 변화도 굉장히 길어졌다고 해요. 근데 폴리니는 운이 좋았던 편이고요. 다른 암흑동굴 생활을 되게 비슷하게 했을 때는 이제 폴리니 실험을 하고 90년도에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한 거야. 극단적인 선택. 근데 이 사람이 2년 전에 이 실험에 참가했던 참가자였던 거죠. 이게 이제 베로니크 르 구엔이라는 모험가였는데 근데 실험 관계자는 2년이나 지났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 실험이랑 무관하겠지라고 했지만 폴리니는 나도 실제로 되게 많이 겪었다. 정신적인 그런 걸 많이 겪었다라고 하면서 고통을 호소를 했고 어이가 없는 거는요. 당초 목적이었던 그리고 나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원을 했잖아요. 이게 슥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자금 부족 핑계를 대면서 당초 목적이었던 격리 실험을 설계해서 요 항목은 싹 빠지게 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실험의 목적이 사실 없어지게 된 거죠. 사람만 희생되고. 그리고 또 요거는 조금 악의적인 의도가 있는 실험인데요. 감각 차단 실험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이 당시에 1950년대 상황인데요. 미국이 CIA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밀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감각 차단 실험을 한 계기는 한국전쟁이 계기였대요. 6.25 전쟁. 근데 그 이유가 이때 전쟁 포로가 됐던 미군 병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세뇌된 상태였는데 그때 감각을 차단하는 환경에 노출된 상태로 세뇌됐다 이런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진짜로? 감각 차단하면은 사람이 세뇌되기 쉬워? 근데 이 당시에 이가 스파이라든지 정신을 조작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를 되게 전략 비밀 그런 정치적인 그런 수단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실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체 실험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 맥길 대학교의 심리학 과장이라는 분, 도널드 헤비라는 분이 남성 대학원생을 모집해가지고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보수를 조건으로 걸었다고 해요. 근데 제가 왜 많은 보수를 얘기를 하냐면 꽤 많은 보수를 줬는데 모든 피험자가 중도 하차를 선호합니다. 그거는 그만큼 괴로웠다라는 얘기겠죠. 일단 조건을 드릴게요. 일단 피험자를요. 가구라고는 침대밖에 없는 그리고 60와트 전구가 켜진 작은 방에 감금합니다. 가두는 거죠. 피험자에게는 반투명 고글을 끼게 하고요. 그 방에 에어컨 소리 외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팔에는 감각을 이제 할 수 없는 마분지 통을 이렇게 다 씌워요. 그리고 오직 침대에 누워서만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어떤 자극도 주지 않아요. 밥은? 식사는 줍니다. 화장실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화장실을 이용할 때는 다른 사람이 피험자를 도와주었고 왜냐하면 이 고글도 못 벗게 하고 이 상태로 이제 가는 거예요. 물론 대화 정도는 가능해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인터폰을 통해서 원한다면 이제 실험실 밖에 또 다른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감각만 차단한 거예요. 뭔가 식사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소통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오감을 최소화한 거예요. 미쳐버리겠네. 그랬더니요. 충격적인 변화를 합니다. 처음에 증상은 혼잣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든지 이제 자극을. 그러니까. 그리고 노래를 부르거나 휘파람을 불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고요. 중간중간 지능검사를 받게 하는데요. 지능검사 성적이 점점 하락합니다. 그리고 피험자 전원이 환청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어떤 감각,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들린다고 착각을 시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 차단 실험은 원래 6주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많은 보수가 약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2일 내지는 3일 만에 중도 하차 선언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보면 이 감각이 인간에게 정신을 유지하게 하는 굉장히 기본 조건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 햅의 실험이요. 이 햅은 이렇게 위험한 실험이 충격적이다에서 멈췄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서 조금 더 위험한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실험에는 안 하고 멈췄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추가 실험이 햅이 딱 그 상태에서 말도 안 되는 오컬트적인 내용을 녹음으로 들려줬대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더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췄어 햅은. 이거 진짜 위험한 이게 실험이구나. 이제 쇠뇌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보고를 얻고 CIA가 여기에 딱 관심을 가진 거예요. 아싸 이러면서. 그래서 도널드 E.M. 캐머런이라는 이 햅이 거부하니까 햅의 동료를 꼬드겨가지고 연구 자금을 주고 이거에 관련해서 네가 조금 더 실험을 해봐라. 근데 이게 프로젝트명이 있어요. 이거 유명해 MK 울트라라는 CIA 비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이 이 책에 없어가지고 원더풀 마인드라는 심리학 관련된 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인터넷 사이트. 그래서 거기서 참조를 했으면 밝혀드릴게요. 근데 이 MK 울트라가 뭔지 궁금해서 제가 여기서 찾아본 건데 일종의 마인드 컨트롤, 정신 조작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스파이 또는 정보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해지니까 예를 들면 적의 스파이를 해가지고 진실을 불게 한다든지 아니면 반대로 세뇌를 해가지고 암살자를 만든다든지 스파이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의 활용을 하려고 어떻게 하면 쉽게 정신 조작이 가능한가를 연구를 여러 가지를 한 거죠. 근데 아까 그 얘기한 그러한 감각 차단도 당연히 있었고요. 약물 실험도 했다 그래요. 뭐 LSD 같은 환각제 실험도 하고 전기 충격 같은 실험도 하고 방사선 실험이나 독가스 실험, 최면 실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한 게 이제 MK 울트라의 이제 실체였다고 해요. 근데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밝혀지면 워낙 비난받을 만한 비윤리적인 실험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충격적인 거는 이 프로젝트 이 리더에 의해서 모든 파일이 파괴하라고 명령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알게 된 이유는 굉장히 몇 장의 서류 명치를 발견한 게 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일부 서류 명치를 통해서 그리고 몇몇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거를 천천히 이제 알게 됐다고 하죠. 근데 알게 된 사실만으로도 끔찍한 게 그럼 어떻게 대략 수천 명의 피해자일 거라고 최소로 추정한다고 해요.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모았나 그랬더니 이러한 실험이라는 걸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정신병원의 환자들을 타겟으로 했다고 합니다. 너희 그 정신 치료를 좀 더 도와준 새로운 획기적인 요법이 있어. 근데 굉장히 효과적이니까 참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설득해가지고 했고 진짜 어이없는 거는 시민을 막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다고 돈도 안 주고 이게 마치 막 되게 뭐 그 유익한 실험인 것처럼 이제 속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슈화된 게 넷플릭스 다큐로도 나왔더라고요. 어느 세균학자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프랭크 올슨 사건이라는 게 되게 유명한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그 육군 소속 화학자인데 갑자기 의문의 투신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 프로젝트에 실험 당한 게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 LSD 실험을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프로젝트 때 엄청나게 많은 걸 보기도 했대요. 끔찍한 다른 사람의 피험하는 것도 이제 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이 직후에 투신 자살을 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막 이걸 이제 파헤치는 내용을 이제 넷플릭스 다큐로 만든 게 이제 어느 세균학자의 죽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은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좀 약간 시사하는 바가 크고 제일 잔인한 게 이런 권력이 자본을 동원해서 인체 실험을 하는 게 가장 사실은 잔혹한 게 아닌가. 우리가 뭐 731 부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죠. 그 731 부대에서 했던 그 실험이. 제가 오늘은 심리 실험만 제안을 했지만 이것 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책을 참고하시면 생체 실험도 있겠다. 맞아요. 생체 실험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스테리 공포의 심리 실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힐링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